아, 더러워. 늙은이 냄새가. 찻잔에까지 배었잖아요. 내가 몇 번을 말해요. 이 집 물건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어머니 몸에서 나는 그 키키한 곰팡이 냄새. 내 친구들 올 때마다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요?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주제 파악 좀. 식모처럼 살게 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쨍그랑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납니다. 제 뺨을 세게 때린 며느리의 손이 아직도 허공에 떠 있습니다. 귀가 울리고 입안에선 피맛이 돕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오늘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손찌검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게 될 거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김영순입니다. 지금 제 뺨은 화끈거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방금 전 제 며느리가 저를 때렸습니다. 아니, 때렸다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저를 마치 벌레 취급하듯, 쓰레기 취급하듯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순간을 오히려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제 진실을 드러낼 때가 왔으니까요. 68회를 살아오며 저는 많은 것들을 견뎌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 시장통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손이 부르트도록 돈을 모았습니다. 겨울엔 손이 꽁꽁 얼어붙고 여름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제 아들 준호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준호는 제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를 변호사로 만드는 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제 진짜 모습을 숨겼습니다.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일이 없도록, 오직 실력으로,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정말 훌륭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바르고 정직한 사람으로 자라주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제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박세진이라는 여자를 처음 봤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에는 뭔가 차갑고 계산적인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선택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준호에게 집 마련 자금을 건넸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세진은 그 돈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짜 속내를 저는 그때 미처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결혼 후 저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었고 아들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세진의 태도는 결혼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심한 정도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차가운 정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가움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세진은 제게 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반말로. 저기요, 청소 좀 해요. 빨래 좀 걷어요. 밥 좀 차려요. 마치 제가 집안일을 해주는 가정부라도 되는 것처럼. 저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젊은 며느리가 아직 서툴러서 그런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세진의 태도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집에 있을 때와 없을 때 세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준호 앞에서는 다정하고 상냥한 며느리 효부를 연기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다 할게요. 들어가서 쉬세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방에 들어가거나 출근하고 나면 세진의 얼굴은 싹 변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고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노인네가 왜 거실에 나와 있어요? 방에 들어가 있으라니까요. 냄새나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세진은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제가 차려놓은 밥상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반찬을 누가 먹어요? 맛도 없고 보기도 싫어요. 다시 만들어요. 저는 다시 부엌에 들어가서 반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손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어느 날 세진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강남의 부잣집 딸들이었습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급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세진의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분이 시어머니세요. 저는 도우미 아주머니인 줄 알았어요. 옷차림이 너무 수수하셔서. 그 말에 다른 친구들도 웃었습니다. 키득키득 히히. 세진은 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이라 그래요. 수준이 좀 다르시죠. 그냥 집안일 좀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일 접시가 덜컥 흔들렸습니다. 수준이 다르다고요. 시골 출신이라고요.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이 집의 시어머니입니다. 준호의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세진의 눈빛에는 그 어떤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 섞인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거기 서 있지 말고 과일 좀 더 가져와요. 빨리요. 저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싱크대에 손을 짚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제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나? 하지만 저는 다시 과일을 깎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칼이 자꾸 미끄러졌지만 어떻게든 접시에 담아서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세진은 과일 접시를 받아들고는 제 손등을 세게 꼬집었습니다. 빨리빨리 안 움직여요, 굼뜨기는. 손톱이 제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제가 소리를 지르면 며느리의 체면이 깎일 테니까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등에 난 멍을 보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제 인생인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아들 생각을 하면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준호는 착한 아이입니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말하면 준호는 괴로워할 겁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견디자. 그렇게 매일 스스로에게 말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세진의 학대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거기 빨래 좀 개요. 청소 제대로 안 했네. 다시 해요. 밥이 왜 이래? 맛이 없잖아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핀잔과 모욕.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밤에는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도 세진이 나타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남편의 유품으로 작은 금목걸이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 처음으로 장사가 잘 되었을 때 저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비싸지는 않지만 제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목걸이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가끔씩 꺼내보며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걸이가 사라졌습니다. 서랍을 뒤져도 방 안을 다 뒤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잃어버린 건 아닐까? 어디 두고 잊은 건 아닐까? 온 집안을 뒤졌지만 목걸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세진의 방에서 그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세진의 화장대 서랍 안에 제 목걸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껴두었던 비상금 봉투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세진이 제 방에 몰래 들어와서 제 물건을 훔쳐간 겁니다. 저는 그 목걸이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세진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진아, 이게 왜 내 방에 있니? 세진은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가져갔어요. 어차피 어머니는 쓸 일도 없잖아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태연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다니. 이건 도둑질입니다.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세진아, 이건 내 아버지 유품이야.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라고. 그런데 세진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유품이요. 그까짓 낡은 금부치가 뭐가 그리 소중해요. 어머니, 지금 이 집에서 누구 돈으로 사는지 알아요. 다 제 덕분 아니에요. 제가 준호 오빠 만나서 결혼해줬으니까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거잖아요. 제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뭘 그리 따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얹혀 산다고요. 제 집이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당장 그거 돌려줘. 그리고 내 돈도 돌려놔. 그런데 세진은 오히려 벌떡 일어서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찰싹 귀가 멍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세진은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아, 더러워. 늙은이 냄새가 찻잔에까지 배었잖아요. 내가 몇 번을 말해요. 이 집 물건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어머니 몸에서 나는 그 퀴퀴한 곰팡이 냄새. 내 친구들 올 때마다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요.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주제 파악 좀. 식모처럼 살게 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뺨을 감싸며 세진을 바라봤습니다. 세진의 눈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멸과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진실을 드러낼 때가 왔다는 것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식모처럼 부려먹으니 좋더냐. 내가 오늘 이 손찌검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게 될 거다. 반드시. 세진은 비웃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뭘 어쩔 건데요? 나가고 싶으면 당장 나가세요. 억울하면 나가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지갑과 휴대폰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세진이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나가네. 웃기고 있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제는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리고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강남으로 가주세요. 진성그룹 본사로요. 택시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진아, 너는 아직 모르지. 내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내가 누구에게 손찌검을 했는지,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었을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택시가 강남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밤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고층 빌딩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진성그룹 본사, 대한민국 최고의 프랜차이즈 기업, 전국에 수백 개의 매장을 거느린 거대 기업. 저는 택시에서 내려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이 건물, 제가 피땀 흘려 일궈낸 이 건물. 저는 천천히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경비실에서 젊은 경비원이 달려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저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비서 불러줘. 당장 처리할 일이 있어. 경비원은 황급히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로비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김비서실장, 저와 함께 20년 넘게 일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얼굴이 많이 상하셨는데요. 저는 아직도 화끈거리는 뺨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가지. 거기서 얘기하자.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책상, 가죽 소파, 커다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야경. 저는 이 방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직원들을 고용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이곳에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아들에게 제 진짜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강준호 변호사네 집, 그리고 며느리 박세진네 친정사업, 자금줄 전부 조사해. 김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을 조사하시겠다고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해.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 올려.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커다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진, 너는 모를 거야. 내가 함부로 대한 그 시골 늙은이가 누구인지, 내가 때린 그 손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편 그 시각 저희 집에서는 세진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눈엣 가시 같던 시어머니가 나갔습니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자기 것입니다. 시어머니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세진은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꼴 좋다. 진작 나갈 걸 그랬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준호가 퇴근한 것입니다. 준호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엄마는 어디 가셨어? 세진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니요. 친구분 만나러 가셨대요. 곧 오신대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진은 다시 TV를 켰습니다. 그리고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자신 인생 최고의 실수가 될 줄은.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비서로부터 두툼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세진과 그 집안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진의 친정은 작은 가구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곧 부도 위기에 처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 준호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 집의 실소유주는 저였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설립한 YS 재단 명의였습니다. 준호에게 집 마련 자금을 줬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 재단 소유의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혹시나 사기를 당하거나 재산을 잃을까봐 안전장치를 만들어둔 것입니다. 그리고 준호의 변호사 사무실 보증금, 그것도 역시 제 재단에서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세진은 제 집에서 제 돈으로 살면서 저를 식모 취급한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 손 위에서 놀면서 저를 무시했다니. 저는 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박세진 친정 공장에 납품하는 모든 대기업, 거래 중단시켜. 그리고 강준호 변호사 사무실 재계약 전부 취소해.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아드님께서도 피해를 보실 텐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준호는 실력 있는 변호사야.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지만 세진은 그 여자는 절대 용서 못해. 김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세진의 집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준호는 사무실에서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세진아, 큰일 났어. 내 사무실 재계약이 전부 취소됐어. 이유도 모르겠고 갑자기 이러는 거야. 세진은 전화를 받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왜요? 준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야. 장인어른 공장에도 문제가 생겼대. 거래처들이 다 끊겠다고 한대. 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 공장이 왜요? 준호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누가 우릴 겨냥하는 것 같아. 세진은 전화를 끊고 급히 친정에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일이에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탄식이 들렸습니다. 세진아, 공장이 망하게 생겼다. 거래처가 다 끊기고 자금줄이 막혔어. 이러다간 부도야. 세진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 세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며칠 전 집을 나간 그 늙은이. 설마 그 여자가 뭔가 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촌스러운 시골 할멈이 뭘 할 수 있겠어. 그저 우연이겠지. 세진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세진은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진아, 너희 시어머니 혹시 어디 계시니? 갑자기 왜 시어머니를 찾냐는 질문에 세진은 의아했습니다. 왜요? 왜 우리 시어머니를 찾아요? 친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너희 남편 사무실이랑 장인 공장 일 혹시 시어머니랑 관련 있는 거 아니야?
요즘 소문이 돌던데. 세진은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시어머니는 그냥 시골에서 온 평범한 노인이에요. 무슨 힘이 있다고. 하지만 친구의 말은 세진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정말 시어머니가 뭔가 한 걸까? 그런데 무슨 수로? 세진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세진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금융 컨설팅 업체 직원인데요. 사모님 친정 공장 자금난 해결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세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요, 어떡해요? 남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사모님을 도와주고 싶으시답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세진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 뵙죠? 남자는 약속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세진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드디어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약속 날짜가 되었습니다. 세진은 최대한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호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세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었습니다. 드디어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세진은 복도를 걸어 스위트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했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세진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호화로운 방. 커다란 창문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 안쪽 큰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가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세진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고 우아하게 차를 마시는 사람. 그것은 바로 김영순이었습니다. 세진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세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집에 있던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김영수는 위엄 있고 고급스럽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세진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입이 마르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여기에? 김영수는 차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자는 필요 없다. 대신 내 뺨 때린 값은 받아야겠는데. 세진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이런 곳에 이런 모습으로. 세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 계세요? 김영수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으로 걸어가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모르지. 내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그때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세진을 보며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박세진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진성그룹 비서실장 김도연입니다. 진성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세진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진성그룹이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프랜차이즈 기업, 전국에 수백 개 매장을 가진 거대 기업. 그런데 그 회사 비서실장이 왜 여기에? 김 비서는 서류 봉투를 꺼내 세진에게 건넸습니다. 박세진 씨,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그리고 남편 강준호 씨의 변호사 사무실 보증금, 전부 김영순 회장님 개인 자산인 YS 재단 명의입니다. 세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거기에는 모든 증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사무실 계약서, 재단 설립 증명서, 모든 것이 김영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세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당신은 회장님 집에서 회장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회장님을 식모 취급했던 겁니다. 김 비서의 말이 세진의 귀에 메아리 쳤습니다. 세진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촌스럽고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회장이라니, 자기가 그토록 무시하고 학대했던 사람이 실은 자기 위에 군림하는 존재였다니. 세진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김영수는 천천히 세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지니? 내가 나한테 한 짓들이 없어지니? 세진은 바닥을 기며 김영순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요. 하지만 김영수는 차갑게 발을 빼냈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라. 냄새난다. 바로 며칠 전 세진이 김영순에게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세진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들이 이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김영수는 세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그리고 내 친정 공장 부도 처리는 내일 아침부로 집행될 거다. 넌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이혼이야. 감히 누굴 때려. 세진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제가 평생 발 닦아드리며 살게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김영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돌처럼 단단하고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비는 없습니다. 며칠 전 제 뺨을 때렸을 때 세진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김영수는 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비서는 세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세진 씨, 이제 나가주시죠. 세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 화장은 다 지워지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세진은 마지막으로 김영순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김영순은 이미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더 이상 세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세진은 절망에 빠진 채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세진은 무너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세진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호텔 로비 벤치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른 아침 세진은 친정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공장이 완전히 망했다. 다 내 잘못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세진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친정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편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들 준호에게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제가 며칠간 사라졌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진이 거짓말로 둘러댔지만 준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착하고 순수한 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아들. 이제 진실을 말해줄 때가 왔습니다. 준호야, 앉아라. 엄마가 할 얘기가 있다. 준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사실은 시장 장사만 한 게 아니란다. 준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진성그룹의 실소유주라는 것, 시장 장사로 시작해서 전국의 수백 개 매장을 거느린 기업을 일궜다는 것, 준호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사무실도 모두 제 재산이라는 것. 준호는 점점 더 놀란 표정이 되었습니다. 입이 벌어지고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일부러 숨긴 거야. 내가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오직 실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깨달은 듯 물었습니다. 그럼 세진이는요? 세진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세진이는 몰랐어. 어제서야 알게 됐지. 그리고 준호야, 내가 알아야 할 게 더 있다. 저는 세진이 저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말을 놓고 식모 취급하고 친구들 앞에서 도움이라고 했던 일, 금목걸이와 돈을 훔친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뺨을 때린 일. 준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세진이가 그럴 리가.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거짓말하지 않아. 내가 안 볼 때 세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 준호는 소파에 푹 꺼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요. 저는 준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착한 아들이야. 다만 사람을 잘못 본 거지.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세진이랑 이혼할게요.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저는 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엄마가 다 정리해 줄게. 며칠 후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세진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세진은 서류를 받고 절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없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김영순 명의였기 때문입니다. 세진은 빈손으로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명품 가방도 비싼 옷도 모두 두고 나왔습니다. 그것들조차 준호의 돈으로, 아니 김영순의 돈으로 산 것들이었으니까요. 세진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친정 역시 부도가 났습니다. 공장 문은 닫혔고 직원들은 모두 해고되었습니다. 세진의 아버지는 세진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시어머니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세진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조차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며칠 사이에 살이 빠지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습니다. 세진은 거울을 내려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진은 살아가기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 세진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진은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명품으로 치장하고
친구들과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던 세진. 이제는 추운 겨울거리에서 떨며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단지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짜증을 내며 전단지를 구겨버렸습니다. 세진은 그때마다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세진은 허름한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좁고 낡은 방, 곰팡이 냄새가 나는 벽, 온수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화장실. 세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시어머니께 했던 말이구나.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천하다고 했던 그 말들이 이제 저에게 돌아온 거구나. 세진은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했을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조금만 더 존중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상에 후회약은 없습니다. 저지른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편 저 김영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정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진성그룹 회장으로서 떳떳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노인복지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저처럼 자식에게 헌신했지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어르신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 외롭고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많은 언론이 찾아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노인복지재단을 만드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아픔도 겪었습니다. 이제 저와 같은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을 봐야 합니다. 돈보다 귀한 건 사람 도리입니다. 그 말에 취재진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재단은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왔고 저는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함께하고 웃고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과의 진심 어린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아들 준호는 다시 성실한 변호사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을 새로 얻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모셨습니다.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 함께 식사하고 산책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넌 잘하고 있어. 이제부터 진짜 행복하게 살자.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상도 변했습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복지관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수척한 얼굴. 하지만 저는 그 여자를 알아봤습니다. 세진이었습니다. 세진은 저를 보자 멈칫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진의 눈에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세진을 바라봤습니다. 세진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밥을 받아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손이 떨려 숟가락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세진을 지켜봤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세진은 이미 충분히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는 그저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 세진은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한 번 더 저를 돌아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을 통해 세진이 멀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작고 외로운 뒷모습, 한때는 당당하고 오만했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르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제 새로운 인생입니다. 복수도 분노도 아닌 진짜 제 삶입니다.